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휴가철입니다. 가족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떠나려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또 그런 여행객을 모시는 기사님들도 많을 겁니다. 가다와 정체와 지체를 만나면 조금 피곤하고 답답하기도 할 텐데 그렇다고 어제 발생한 사고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와 여유로운 마음, 또 충분한 여행 준비가 행복한 휴가길을 만들어줄 텐데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충격에 대한 대비 없이 정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정책 자체가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솔선수범했다가 난감해진 공공부문 임금 피크제 이야기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준비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큰 혼란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자칫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많았던 제도 바로 임금 피크제입니다. 도입을 반대하는 기관도 많았고요. 반발도 거셌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모든 공공기관 여기에 임금 피크제가 도입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정부가 권고안을 발표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의 임금 감액률, 즉 받는 돈 줄어드는 것 알아봤더니 상대적으로 더 큰 손해를 봤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 여전히 불안하고 또 논란이 많은 제도인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전화 인터뷰 진행합니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조현경 사회적경제센터장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현경입니다. 네, 사실 임금 피크제 이 도입 나올 때부터가 워낙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뜨거웠습니다. 지금 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를 보니까요. 공기업, 준정부기관 119곳 중에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권고안 이전에 도입한 34곳을 봤어요. 상대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임금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재부가 지난해 5월에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 권고안의 핵심 내용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준정부기관과 공기업은 연내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이제 여기부터가 좀 골자인데요. 네. 정년 연장으로 늘어난 퇴직 연장자만큼 신규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거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게 이 모든 공공기관에 강제하면서 생긴 어떤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보면 강제도 강제지만 이 문제의 골자는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발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이거를 검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괄 동일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부는 권고안 이후에도 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매년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그 기관들은 새롭게 이 권고안에 따라서 다시 또 신규 채용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거를 임금 피크제의 수혜를 받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추가로 임금 삭감을 더 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자세한 수치를 좀 살펴보면요. 네네. 정부 권고안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 임금 피크제 도입한 말씀하신 34개 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 기간이 한 2.88년 그리고 임금 감액률이 84%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 동일 기준을 적용한 85개 신규 도입 기관의 임금 조정 기간은요. 2.56년 그리고 임금 감액률은 67.3%였거든요. 네. 정리하면 0.32년이 그
기존에 이제 자발적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한 기간이 0.3년이 더 길고 임금 감액률도 16.7%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난 거죠. 예. 결국 지금 이 일률적인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임금 피크제가 장년층의 일자리는 이어주고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총 임금액은 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이 말 그대로 퇴직을 앞둔 분과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알아서 나눠야 된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실장 네.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업률에 대한 도움도 크게 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효과가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한두 가지의 어떤 걸로 이제 진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실제 잠깐 권고안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네네. 이 60세라는 이 정년을 기준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60세를 초과한 그런 기업의 어떤 정년 혜택을 누리던 공공기관들이 네. 상대적으로 이 60세 미만의 정년 혜택을 주던 공공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덜 깎였다라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년 이후에 노년 세대의 일자리를 조금 이제 청년들과 나눠 갖자. 라고 해서 세대 갈등까지 막 초래했었던 그런 네. 논의가 있었는데 네. 정작 실행을 해놓고 나니까 60세 이상으로 하던 곳은 임금 삭감률이 적고 60세 미만으로 하던 곳은 임금 삭감률이 오히려 이제 큰 결과가 나타난 거죠. 네. 당시에 정년 60세 초과를 전제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공공부문의 어떤 노동계 요구도 있었는데요. 이 모든 요구들은 사실상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 역시도 이 기관별 정년의 차이를 무시한 어떤 일괄 적용에 따른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정년 60살을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과연 이 실제 정년 60살을 채우면서 임금 피크제에 따른 어떤 총 임금 증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번에 이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이라는 자료집을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임금 노동자의 평균 근속 기간이 5.6년입니다. 5.6년이요. 네. 네네. 그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짧은 거거든요. 뭐 다른 민간 기관에서 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0대 기업 중에 어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평균 이상의 어떤 350곳의 평균 근무 기간은 그래도 좀 한 10.32년 정도이고요. 그리고 30대 그룹 계열사 169곳으로 좀 좁히면 9.7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알바 천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중소 중견기업 채용 계획이나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곳의 평균 근속 연수를 조사해 보니까 2.4년. 대기업의 4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따른 임금 총액의 증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청년층의 일자리 나누기라는 것이 어떤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가진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취업규칙도 개편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나눠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그것이 과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이 상식적인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아버지의 이 월급을 줄여서 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뭐 이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추진했는데 일단은 지금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이 임금 피크제에 따른 신규 인원 채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공공기관 그것을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노동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네네. 거리에서 서명운동까지 하시고 네,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4대 개혁 중에 한 부분이었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개혁이라는 큰 취지에서 취업규칙을 개편을 하면서 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가진 어도에 대해서는 직원의 반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동의를 않아도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그 노동개혁의 한 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이 이 임금 피크제인데요. 그것이 이제 공공기관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기업까지 그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의 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말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말은 정말 말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임금을 줄이는 그런 어떤 이 경영 정상화, 효율성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혜택이 아닌가, 노동자들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지침까지 내세우고 있는데 자칫하면 결국은 임금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와 또 노동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임금 근로자들한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 임금에도 반영이 되는 문제입니다. 네네.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일정 연령 이후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에 정년을 연장하고 보장하는 제도잖아요. 네네. 이것이 2013년 5월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이 2016년부터 60살로 이제 연장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임금 피크제가 그 급물살을 타면서 민간 기업에까지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언뜻 보기에는 당장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일이고 직원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 입장에서 임금 피크제가 동반된 정년 연장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데요. 네. 가장 큰 논란거리는 바로 퇴직금입니다. 네. 이 퇴직금을 받을 때 근무 일수와 평균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네. 이 중에 평균 임금이 가장 마지막에 받은 3개월, 이 3개월의 월급 평균이기 때문에 5년간 근무 연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퇴직금 총액이 삭감이 된 그 금액을 평균으로 하기 때문에 총액이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네. 최악의 경우에는 비슷한 액수의 인건비로 몇 년 더 그냥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이 퇴직금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히 이 노동자가 좀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퇴직금도 사실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없을 사람들에 대한 수입을 대체하는 건데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현행 임금 피크제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해외 사례를 자꾸 인용을 하거든요. 이미 선진국들은 하고 있다. 일본도 그렇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그 임금 피크제의 논의는 사실상 해외에서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임금 체계랑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직무 성과에 따른 임금 체계, 그러니까 연봉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다소 이제 활발하지 않은 그런. 네. 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와 비슷한 어떤 그 연공 서열의 문화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 사실은 디테일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그것을 기업의 상황과 정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요. 네. 일례로 하나만 살펴보면 미쯔비시 전기를 아실 겁니다. 네, 미쯔비시.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선택적 고용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일단 노동자가 이 58세에 퇴직을 하고 나서 본인이 다시 이제 그 재고용되는 형태로 해서 임금 피크제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가 우려했던 퇴직금의 문제를 이미 1단락을 지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을 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약간의 이 디테일을 좀 다르게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임금 피크제가 다른 나라에서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는 식의 약간 레토릭처럼 얘기하는 것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예, 일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연공서열형이 많습니다. 생산성이 높을 때는 급여가 낮고 생산성이 낮을 때는 급여가 높고 이런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이 고려가 안 된 면이 있는데요. 자, 임금 피크제 청년 취업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라는 얘기로 사실은 전제를 깔아버리면 여러 가지 이 불합리들을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감정적 논쟁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아버지와 자녀 세대가 싸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보완해서 그래도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제도들 또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임금 피크제 하나를 가지고 사실은 보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단히 이제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원래 주어진 그 근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동에 있어서 어떤 생산성은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년의 문제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우리의 일 그 자체를 구조적으로 다시 재편을 해서 보기에서 좀 다른 니치를 발견해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의 어떤 원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진단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한 가지 좀 조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PD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대 갈등의 문제로 몰고 가는 일을 네네. 그만둬야 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늘 청년 정책들을 보면은 어떤 그냥 정책 단위에서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방식의 어떤 청년은 이런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정책들을 이제 입안해 가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청년들이 그 정책의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열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년의 위치에서 다양하게 이 정책의 능동적인 참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보완하는 일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끌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청년뿐만 아니라 임금 피크제 대상인 장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조현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한 걸음 한 걸음 경제를 알아가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내 몸에 건강한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콘서트 티켓도 일주일에 한 분 한 쌍께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요. 정동극장 공연, 기획공연, 가온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퀴즈입니다. 생생 인터뷰에서 임금 피크제 둘러싼 논란 짚어봤는데요. 앞서 얘기한 대로 임금 피크제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이 법에 따라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지위를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 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하네? 현대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다가오고 있죠. 휴가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장 폐지 위험 기업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도 이제 자영업자들처럼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경제 톱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말 정도가 아마 여름 휴가 피크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많이 몰리는 걸로 나왔네요. 여러 가지 교통부터 시작해서 정보들이 많이 나왔죠? 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간 올 여름 휴가객의 46%가 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평상시와 비교하면 41%가 넘게 늘어난 거고요. 특히 교속도로의 경우에는 휴가지로 출발하는 방향은 7월 30일, 또 귀경 방향은 7월 3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됐습니다. 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7일간을 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좀 정했는데, 이 기간 하루 평균 473만 명씩 해서 총 8,065만 명이 좀 이동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작년보다는 2.5%, 평상시와 비교하면 23%나 늘어난 수준입니다. 예. 김춘동 기자께서는 어디로 휴가를 잡으셨나요? 언제쯤 가는 걸로 잡으셨나요? 저는 다음 달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워낙 또 바쁜 직업이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실 텐데, 네. 어느 지역이 좀 인기가 높았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대표적인 피서지로 꼽히는 동해안권이 29%로 좀 가장 많았고요. 네. 남해안권이 21%, 또 서해안권, 또 제주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0%로 좀 압도적이었고, 버스와 철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여행객도 많았는데요. 이 특별 대책 기간 중에 예상 출국자 수를 보니까 하루 평균 11만 3천 명씩 총 191만 8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해외 출국자 역시 이달 31일이 좀 가장 많을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해외 여행지로는 26%가 중국을 선택을 해서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이 가구당 평균 휴가 비용은 국내가 65만 8천 원, 해외가 385만 9천 원이었고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이동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많을 텐데 정부가 네. 좀 특별 대책도 내놨죠? 네, 일단 이 대중교통 수송량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루 평균 열차는 8회, 고속버스는 234회, 항공기와 여객선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의 구간에 우회도로를 운영하면서 이 교통량 분산도 좀 실시를 합니다. 또 이 고속도로 위에서 이 버스 전용차로와 이 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좀 감시를 하는 이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 비행선도 좀 뜬다고 하고요. 이 국가교통정보센터나 로드플러스 등을 통해서 이 실시간 좀 교통 정보도 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아주 끔찍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휴가철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거나 어디 멀리 가시는 분들 렌터카 이용 많이 하는데 조심해야 할 일이 많네요. 네, 지난해 전국 렌터카 교통사고를 보니까 한 6,233건 정도 돼서 전년보다 10% 넘게 늘었고요. 이 사망자 수를 보니까 30% 넘게 급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월과 8월에 전체 사고의 19%가 좀 집중이 돼서 여름 휴가철에 좀 특히 사고가 많았는데, 이 문제는 이 렌터카 관리가 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과 제주의 렌터카 영업소 30곳에 자동차 30대의 상태를 점검했더니 23%에 해당하는 7대의 자동차에서 8건의 부족한 판정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겠지만 어떤 내용들인가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거나 차량의 방향을 조절하는 이 조향륜 정렬이 좀 불량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번호등이 좀 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타이어를 즉시 교체해야 할 정도로 좀 마모가 심각하거나 속도계에 오차가 있는 등 치명적인 결함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좀 렌터카를 빌릴 때 이 차체 외관 손상만 좀 확인을 하고 자동차의 내부 기능은 좀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또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날 때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이 장비도 제대로 좀 비치하지
되지 않은 렌터카가 많았습니다. 예, 렌터카 빌려서 긁힐까봐 아주 서로 확인하는데 이런 정작 중요한 걸 안 챙겼네요. 네. 자, 상장 폐지 위험 기업이 늘고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금감원이 그 2015 회계년도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2,200곳을 좀 분석을 했는데 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기업이 79개사로 전년보다 3개사가 늘었습니다. 2013년부터 3년 연속 늘어난 건데요. 네. 계속기업 불확실성 뭐 말 그대로 이 계속 기업의 영속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워크아웃이 강조된 기업도 29개사로 5개사가 늘었는데요. 이 금감원은 이 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더라도 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좀 지적받은 경우에는 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우조선처럼 계속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시황광에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자,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듣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가 그런데요. 자동차 이슈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실 겁니다. 올 상반기 자동차 이슈가 바로 환경이었죠. 계절적 요소까지 더한 미세먼지 때문에 주범이 경유차다. 이렇게 꼽혔고요. 정부는 이렇게 경유차에 대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계획 또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 정작 환경을 위한 친환경차는 지금 이 대책과 혜택으로부터 좀 빠져있는 모양새가 됐고요. 이 디젤차, 노후된 디젤차에 대한 대책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거나 현장과 엇박자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자동차 전문 기자 연결해서 상황들 알아보겠습니다.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계획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도 포함했습니다. 노후 경유차 일찍 폐차하고 신차 사면은 개별 소비세 추가해서 깎아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많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뚜껑을 열었더니 이 폐차하면 나오는 지원금도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 준비된 게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네.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논란이 일었고 오래된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는 결과가 있으니까 자, 이거를 빨리 폐차시켜서 미세먼지를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005년까지 생산된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를 하면 그리고 폐차한 이후에 신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겠습니다라고 이제 정책을 정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될 거냐라는 게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 앞으로 오래된 차를 폐차하시고 새 차를 사면 세금 감면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네. 그럼 언제부터 하죠? 그랬더니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거 지금 국회에 지금 입법 과정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먼저 자, 정부가 이렇게 개별 소비세를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판촉을 들고 나온 거죠. 네, 자동차 회사들도 깎아주겠다고 지금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지금 자꾸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어느 시점인가 이 제도가 시행이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구매가 몰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그때 가서 세금을 다 감면해주고 또 한 가지는 폐차를 할 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네. 그 보조금이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도 보조금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때 가서 한 번에 몰리면 우리가 이거 다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나오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혼동이 생기는 거죠. 예, 지금 뭐 폐차를 하면 일단 그 폐차에 대한 대금이 있고요. 돈을 받는 게 있고 그렇죠. 지자체의 조기 폐차 지원금 또 정부가 말하는 개소세 등의 세금 혜택 또 자동차 업계의 차값 할인 이 일석사조를 누리려고 하는데 이걸 다 누리려면 결국은 엄청나게 정말로 이 명절에 이 정말 기차표 사려고 줄 선 것처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대책이 없습니까?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보완점들? 근데 지금은 개별 소비세를 깎아준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당장 법적으로는 깎아줄 수 없지만 감면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입법이 통과돼야 되니까.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먼저 지급을 한다든가. 네. 이를테면 지금은 개별 소비세를 내고
신차를 구입한 다음에 네네. 나중에 제도가 시행되면 그 바우처를 가진 사람은 세금을 환급을 해주는 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폐차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지자체 예산이 없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좀 분산시켜서 한 번에 몰리는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안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환경, 또 산업, 세금 부분 여러 가지 말씀 권윤주 기자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에 얽혀 있는 워낙 많은 유관된 산업, 법, 제도 때문에 참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학계에서는 이렇게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정부의 대책이라던가 장려 정책이 공연불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디젤차 구매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용 목적상 디젤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차를 해도 또 디젤차를 구입하게 되면 결국 친환경 이런 부분으로서 보면은 역주행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책의 우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차를 앞서서 늘려갈 것이냐. 네. 아니면 기존의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의 운행을 억제시킬 거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것이냐.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기에는 예산상의 여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차를 더 늘리는 쪽보다는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를 줄이는 쪽으로 하나를 선택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염차에 대한 혜택을 늘려서 오염차를 줄이는 차원이 결국은 친환경차에 보조할 만큼의 혜택을 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친환경차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서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런 메리트가 노후 경유차 지원으로 옮겨가니까 친환경차를 사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별다른 혜택이 없네.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친환경차의 판매 발목을 잡는 노후 경유차 지원 대책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 디젤차 폐차 지원을 했는데 이 친환경차가 유탄을 맞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지난 5월에도 경유 소비량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아무리 친환경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 새로운 경유 새 차 역시 좀 오염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를 사려는 분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이 사실상 메리트가 없어진 거면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은 위축되거나 혹은 좀 밀려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또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그럼 새 차를 살 때 다시 경유차를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건데, 그러니까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다시 경유차를 산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할 대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정책의 포커스가 오염자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냐, 아니면은 그 오염을 덜 시키는 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부 정책은 오염자에게 혜택을 줘서 오염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한 가지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줄이는 친환경차는 오히려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결국은 환경이라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공통 분모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결국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슈를 보면 가격, 돈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환경 정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돈, 세금, 혜택 이런 부분일 텐데요. 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보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기존에 운행되는 차를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줘서 억지로 폐차시켜서 차를 바꾸게 만드는 정책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라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차를 배출가스 많이 내뿜으면 네. 그 차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담이 결국은 부담돼서 안 되겠구나. 나는 빨리 다른 친환경차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국내의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대책에서 우리가 보다 효율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있을 겁니다. 예, 좀 적당히 어울리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차를 구매하거나 친환경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예측하고 또 유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또 세금 관련된 일, 중요한 경제 정책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이런 삶의 환경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화요일의 알짜배기 코너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 핵심이죠.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에 대한 세율 조정안을 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 면세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고요. 법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역으로 현행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최고세 38% 구간을 좀 더 넓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만 일으킨 채 지금 아무 결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세법 조정안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섰지만 야당은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을 펼칠 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자, 세금, 국가의 정책 대계를 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관련해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운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의 방침 언뜻 보면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그만큼 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 조정 발표하지 않겠다, 담지 않겠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지금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소득 불평등 완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지 확대 요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세제도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증세 없는 복지였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너무 구속받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주요 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다음에 지금 여당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인세 인상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인하까지 주장하고 있죠. 네. 근데 야당은 이제 그런데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요. 네. 요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좀 타협을 할 이제 정치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정치 지금 이 여소야대로 이제 정치적이 바뀌다 보니까는 네.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조를 만들어서 합의를 얻어가거나 내지는 논란과 차이가 있더라도 설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근로소득자의 84%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상을 조금 줄여야 한다라는 논란이 컸거든요. 넓게 고르게 그렇게 걷어서 많이 걷자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을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을 쉽사리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율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84%가 48%인데요. 네네, 48%. 예. 이 조세 형평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이걸 하려면 이제 면세자 비중을 대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 계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민이라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게 이제 국민 계세주의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그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조금 벌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므로써 그러니까는 고소득자한테도 그러니까는 소득세를 강화시킬 명분이 생기는 거고요. 네. 기업한테는 법인세 인상도 요구할 수 있고 또 복지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이제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면세자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절반에 가까워지는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네. 결국은 이 공제율 같은 걸 대폭 축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공제율은 어떻게 보면 좀 예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편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연봉 1억 이상이면서도 한 면세를 받는 분이 1,400여 명에 달한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해 2015년 이제 국세청에서 국세 통계 연보를 발표한 걸 보니까요. 그 연봉 1억 원 초과가 되는 이제 소득자 중에서 세금을 안 낸 사람이 1,441명이 됐더라고요. 네네. 이건 이제 그 지난해 53명에 비해서 굉장히 대폭 증가한 건데요. 이게 이제 가능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이제 공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네. 비과세 소득도 있고 이제 공제도 받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결국은 제가 추정해 볼 때는 결국 이제 의료비라든가 네. 기부금 같은 경우를 이제 그러니까 이용을 해가지고 의료비 같은 경우 이제 소득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한 없이 전액 공제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 희귀질병에 걸린 경우는 이제 대개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공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부분은 이렇게 희귀질병이 있는 분이 이렇게 소득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 기부금이 좀 남용되는 일이 없는지 네. 좀 이걸 이제 개별적으로 국세청이 좀 이제 사례를 좀 살펴봐가지고 이런 것들 면밀하게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소득세법 1조에도 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또 숭숭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3억 이상의 최고세율 38% 현행 구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행 소득세법의 5단계 누진 체계를 13단계로 촘촘히 구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세율 확대 좀 우리가 그전에도 연말정산 파동 작년 연말에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 얘기인 게 정확한 기준 없이 여러 가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불만이 컸거든요.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누진 단계를 좀 더 촘촘하게 세부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공평과세입니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자는 이제 취지로 이제 이게 발의된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네. 이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진 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이제 단지 이제 이게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좀 보완될 부분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도 네.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소득 공제하고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한테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상위 1% 혹은 상위 0.1%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상위 1%는 이제 그 민주당안이 이제 4억 원 이상에 이제 이렇게 적용할 가능성이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0.1%는 10억 원이 아니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억 원보다 밑에 구간에서 출발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요 소득 구간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소득 구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뭐 52%만 세금을 내고 48%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말씀하신 소득 재분배 얘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그 세금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느냐 이것만 사실은 이 합의가 돼도 세금을 이렇게 내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소득 구간에 따른 이 논란이라던가 혹은 반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소득 재분배 어떻게 보십니까? 세금을 거둔 만큼 그 세금이 효용성 있게 다 잘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 부나 소득을 축적하신 분들이 좀 이제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네. 소득세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 경제 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건 경쟁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지나친 불평등은 사회 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누진세 등 조세 체계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는 필수 요소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이제 2012년 기준으로 이제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 소득층하고 이제 이 그 조세 부담금 차이를 보게 되면 7.12배 불과해요. 근데 OECD 평균은 한 30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세금을 덜 내고 있다는 것이죠. 네네. 실제로 보게 되면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는 OECD 이제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로부터 소득 이전을 통해 가지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 가지고 나타난 최종 소득 분배를 보게 되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되죠. 네.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는요. 네. 자, 이 복지 정책은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시 증세와 재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고 나서 이 복지 정책이 더 탄력을 받을 텐데 그러려면 결국은 세금을 올린다라는 측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좀 바꿀 필요도 있고요. 이 소득세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좀 저희가 합의점을 발견해야 될까요, 교수님? 우리가 그냥 하나하나 세목에 집중을 하게 된 집착을 하다 보면요 논점을 흘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 세제 개혁의 방향을 좀 생각하려면요. 우리 네.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이해가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경제는 이제 두 가지 구조적 변화를 이제 겪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물적 자본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성장을 쭉 해왔는데 이게 이제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우리 경제 구조는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이제 인적 자본 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성장 전략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 저소득층 한 사회에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 최대한 많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들이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이 당사자라든가 자녀들이
그 자신의 인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경험 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강화되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기업의 이제 우리가 자본 축적은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사내 유보금에서 보듯이요. 네. 개인이라든가 가게들의 소비 구매력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게라든가 개인의 소득과 구매력을 늘리는 데 이제 정책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조세 부담의 이제 고통을 좀 이제 그러니까 나눠 갖는 이제 이런 인식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걸 전제로 이제 우리가 세법 개정을 우리가 방향을 생각한다면은 네. 법인세 같은 경우를 저는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 네. 이제 낙수 효과를 내겠는데 그게 안 나타났으니까는 네. 감세 이전 순으로 정상화시키는 게 이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소득세 감면자 비율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소득세 누진세율을 이제 강화시키고 최고 소득세율 상한선도 인상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사회보장세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소득세라든가 담배, 자동차, 보험료 등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득이 높을수록 혹은 이제 우리가 개인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에 저거 이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가 이제 사회보장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네. 요 재원을 마련을 해가지고 복지수요도 좀 충당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좀 생각합니다. 예, 바뀐 경제 상황에 맞게끔 세금의 목적과 지향성을 뚜렷하게 합의하면 이런 지금 이 세목을 두고서 일어나는 논란들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이게 헝거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참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형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 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박성우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날도 덥고 힘든데 많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5022님 원마운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예, 핸드폰 바꿔서 앞으로 자주 보내신다고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정동극장 공연 티켓은 5540님 6780님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